오늘 이슈 분석해 주실 네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이용호 원광대학교 초빙교수,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지훈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김무성 대표가 부친의 친일 논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이제 친일 임명사전에 오른 김용주라는 인물, 이것은 동명이인일 뿐이지 본인의 부친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뭐 2009년도에 발간한 친일 임명사전에 보면 이 김용주라는 이름이 총 3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명이 김무성 대표의 아버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다 동명이인으로 밝혀졌고요. 그래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친일을 한 적이 없다. 그 임명사전에 있는 인물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는 초판에는 일단 김무성 대표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개정판을 낼 때는 수록 대상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지금 그러니까 현재 안 들어가 있다라는 건 민족문제연구소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친일 임명사전에 들어가 있는 인물은 다른 인물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주장과 민족문제연구소 주장이 일치하네요. 예. 근데 또 일부에서는 지금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내놓은 자료하고 김무성 대표의 주장하고는 또 이게 배치가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이제 대표는 사실은 그 선친께서 이 친일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항일을 독립하는데 지원을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그 부산상고 졸업하고 조선 식산은행에 입사를 했는데 그때 그 부녀자를 위한 야학을 개설을 했고 그게 빌미가 얻었으니 은행에서 쫓겨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하면서 3.1상회를 만들었는데 이 3.1상회라는 명칭도 3.1 독립운동에서 따올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 또 뿐만 아니라 29세 때 포항에 학교를 지어서 지은 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초등학교를 나왔죠. 그리고 일제시대 이제 이제 해방될 때쯤에서는 처단 1순위여서 산에 숨어서 지낼 정도로 아버지가 굉장히 핍박을 받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나오는 것은 김용주 전 전남박지 회장이 이제 일제치하에서 경북 도의원도 지내고 또 군용기 헌납 그리고 징병을 독려하는 그 신문에 이제 이름 광고주로 나간 거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친일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는 여기서도 해명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 많이 광고주 이름을 차명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좀 얘기하고 있어. 그건 서로 지금 민족문제연구소하고 김무성 대표의 얘기가 지금 맞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김무성 대표의 어떤 주장도 사실 그 진짜인지 여부는 확인이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다 처단 1순위였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 3.1상회 이런 게 확인이 가능하고 또 민족문화연구소에서 하는 것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한 후에 또 어떤 게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말 나올 때는 일본어판으로 나오는 일본 신문에 실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국내에 있는 한글판 신문에 실렸다면 할 말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논란의 소지는 이제 독려하려고 한국 내에 이제 지도자급 되고 리더급 되는 사람들을 이제 일본 신문에다가 마구 올렸다 이런 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어떤 그 자연인이 어떤 사람이 이 일본 일제시대 굉장히 긴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어떨 때는 사실은 굉장히 독립운동의 역할을 하고 또 불가피하게 뭐 창씨 개명하거나 그 외에 또 이제 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완벽하게 독립운동했다 이렇게 자르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 창씨 개명 말씀하셨는데 창씨 개명도요. 진짜 그 힘 있고 일제 강점기에 진짜 힘 있는 사람은 창씨 개명 안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일본 얘기 잘 안 듣는 사람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창씨 개명했는데 반대로 일본 얘기 좀 듣고 굉장히 힘이 막강한 사람도 창씨 개명을 안 한 경우, 일본이 그냥 놔둔 경우도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씨 개명 여부 역시도 그 친일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데 뭐 이게 뚜렷한 기준이 되기는 힘들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지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한 건 이번이 처음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을 봐서는 이제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때문에 지금 이제 프레임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과서를 만드는 이유는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이제 선친인 이제 김용주 우리 전남방적 회장 이 두 분을 미워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분들이 친일한 거다. 이렇게 지금 아예 기정사실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 봐서는 선친이 그렇게 이제 그 낙인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모든 국민에게 믿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 야당의 지지자나 지금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친일했다라는 게 이미 머릿속에 거의 절반쯤은 들어가는 상태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명을 안 할 수 없겠죠. 더구나 김무성 대표는 이제 다음에 여권의 가장 지금 유력한 대권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가 한 번은 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라 이번 기회에 한번 씻을 건 한번 씻고 가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이 딱 얘기해야 될 시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도 지금 있고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말씀 잘 하셨지만 결국은 대권 후보로서 한 번쯤은 또 검증받아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느니 지금 와서 검증받고 어떻게 보면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가장 바람직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아버지의 친일 논란에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국정도 교과서의 프레임에 지금 어찌 보면 좀 갇혀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김무성 대표의 부친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그 고의 과거에 친일 행정을 한 것을 거의 일반화하면서 교과서를 결국 친일 교과서 독재 교과서로 야당이 쌓아놓은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없이는 사실 돌파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김무성 대표가 또 이 뭐 보이스피싱이 얽힌 모양이 김 박사님. 예? 예. 이게 아마 3월 달일 겁니다. 3월 달에 아마 국회에서 한번 얘기했었죠.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죠. 예. 나를 사칭해가지고 뭐 좋은 예. 일에 쓴다고 돈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당하지 말라 했는데 그 얘기가 나왔었으면 그 당시까지 그 범인이 거기서 딱 멈춰야 되는데 그 단맛을 아마 못 잊었던 것 같죠. 다시 한번 했습니다. 예, 한 7개월 지난 다음에 그제 모 대학 여교수입니다. 57세 된 여교수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내다 뭐 김무성이가 이제 뭐 그러면서 행사도 하고 좋은 일에 쓰려고 그러는데 뭐 하니까 이분은 이제 감을 좀 잡았던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감 잡아야죠. 여성분이 감을 딱 예. 잡고 지금 수업 들어가는데 내 12시경에 다시 통화하자. 그러면서 이제 그 즉시 김무성 대표 쪽하고 통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 연락을 했고 경찰에서는 이제 그 공중전화 전번이 있어요. 공중전화도 다 남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현장 나가가지고 그때 검거할 때 또 그 공중전화에서 다른 쪽에 가가지고 여전히 전화하고 있다가 체포가 됐다 합니다. 이 목소리가 저도 뭐 경상도 쪽이지만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야, 내다 어디고? 김무성 대표다. 어려운 사람 덕분에 좀 도와줘. 참여해도 이러면 속을 수가 있고 거의 피해자가 여성들입니다. 예. 여성이고 이 김 씨가 5, 60명을 주소를 갖고 있어 전화번호를 갖고 예. 있었다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다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이 교수가 아니었으면 계속적으로 쏘겠지 않겠나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람이요, 그게 당하려면 이 진짜 있잖아요. 우습게 당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제 뭐 우리 애를 데리고 있다고 별거 옛날에 그런데 순간적으로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여교수님 덕분에 잡긴 잡은 거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죠. 이미 5명이 한 1,000만 원 정도 피해를 당한 상태 아닙니까? 그리고 한 10명이 미수에 그쳤는데 예. 이제 이 범인이 멈췄어야 되는데 이게 확인을 해보니까 인터넷 기사를 통해 가지고 김무성 대표의 동선을 좀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던 네, 사람들 그 뭐 이런 당일날 사람들. 이제 보도 뜬 데 보면은 아하. 어떤 단체, 예. 어떤 교수, 어떤 인물이 거기 간 거를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고 이제 그 사람 전화번호를 빼내가지고 전화하는 거죠. 예. 나름 머리는 쓴 겁니다. 나름 머리는 썼는데 어쨌든 잡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권력자나 이제 유력 정치인의 예. 이름 예. 그동안에 사칭한 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보이스피싱도 굉장히 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는 건데 얼마 전에 이제 보도도 했습니다만 이재만 청와대 예, 예. 총무비서관 이름을 팔아가지고 어디 취업을 시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직도 어떤 고위층이나 유력 정치인의 이름을 팔면 통하는 사회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얘기 같고요. 사실은 이 정치권이나 이런 데도 생각보다는 많이 투명화됐다. 예, 그래서 이런 정도 전화 가지고 무슨 모금한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늘 우리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은 경각심을 맞습니다. 가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당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사회는 아니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는. 자,